이게 진짜라면 세계사 자체가 바뀌겠는데요. 독일 휘스턴에서 발견된 한 지도가 역사학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뜬금없이 독일에서 발견된 지도에는 한국에 관한 엄청난 사실이 고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CNN과 BBC도 취재진을 급파해 특집 다큐를 편성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기자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바로 번역해 알려드립니다. 저는 휘스턴 베르크 도자기 박물관 복원팀의 안나 슈미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연히 발견한 한 지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박물관 지하 보관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의 겨울은 유독 춥고 길어서 지하 보관소의 공기도 차갑기만 했죠. 수백 년 된 고문서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저는 매일 꼼꼼하게 자료들을 살펴보고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습도 조절이 된 지하 보관소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겉면에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고 오랫동안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듯했죠.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고 바스라질 것 같은 양피지가 접혀 있었어요. 보존 처리실로 옮겨와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것은 1740년에 제작된 아시아 무역 항로도였습니다. 지도는 시간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어요. 당시 유럽인들의 동아시아 항해 기록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죠. 특수 조명 아래에서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 라틴어 글씨가 선명했어요. 이는 한국해를 의미하는 표현이었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18세기 유럽의 지도에서 이런 표기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지도 여백에 적힌 작은 메모들이었습니다. 독일 상인이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에는 조선의 뛰어난 항해술과 해류 관측 기술에 대한 찬사가 가득했어요. 특히 조선 수로학자들의 정확한 해류 예측에 대해 극찬하는 내용이 있었죠. 저는 곧바로 박물관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수백 년 전 독일 상인과 조선의 교류를 보여주는 이런 귀중한 사료는 찾기 힘든 것이었죠. 박물관장님은 즉시 전문가 자문단을 알아보고 추천하겠다고 하셨죠. 지도를 더 자세히 조사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둘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도 뒷면에는 프로이센 왕실의 공식 인장이 찍혀 있었고 이는 지도의 공신력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밤늦도록 작업실에서 지도를 연구하다 보면 마치 250년 전 그 시대로 돌아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촛불 아래에서 항로를 기록하던 독일 상인의 모습, 당시 조선의 뛰어난 항해술에 감탄했을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지도는 특수 보관실로 옮겨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연한 발견이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계기가 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됐죠. 오래된 나무 상자 속에서 발견된 한 장의 지도가 250년 전 동서양의 해상 교류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전문가 자문단으로 추천하신 분은 베를린 대학의 한국학과 박민우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설명을 끝내기도 전에 곧바로 박물관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이 발견이 중요하다는 걸 직감하신 것 같았죠. 1시간 후 도착하신 교수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도를 살펴보시더니 이건 단순한 고지도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18세기 조선과 프로이센의 해상 교류를 입증하는 귀중한 사료라는 거였죠. 교수님은 지도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류 표시에 주목하셨어요. 독일 상인이 남긴 메모에는 조선의 해류 관측 기술이 당시 유럽보다 50년은 앞섰다는 내용도 있었죠. 교수님은 이 자료로 많은 역사가 뒤바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일부터 이곳으로 출근하겠다고 하셨죠. 저는 교수님과 헤어지고 나서도 한동안 지도에 매달렸어요. 밤늦게까지 지도를 연구하던 중 갑자기 박물관 보안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CCTV에 수상한 동양인이 찍혔다는 거였어요. 한밤중에 박물관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수상하다고 했죠. 영상을 확인해보니 검은 정장 차림의 남성이 보관실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찍힌 탓에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동양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마치 뭔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죠. 더욱 이상한 건 그가 보관실의 보안 시스템을 살피는 듯한 모습이었다는 점입니다. 창문의 잠금 장치를 유심히 보고 있었고 비상구의 위치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전문가처럼
체계적으로 건물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지도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이후로 박물관의 보안은 한층 강화됐습니다. 특수 보관실의 출입 기록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CCTV 감시도 24시간 이뤄지게 됐죠. 그런데 도대체 수상한 남성의 정체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설마 이 지도를 찾는 걸까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만큼 이 지도가 가지는 역사적 가치는 엄청나니까요. 다음날 박민우 교수님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지도를 바라보시더니 곧바로 작업대 앞으로 다가오셨죠. 교수님은 지도를 살펴보시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짚어주셨습니다. 프로이센 상선들이 조선의 항구에 정박했던 기록들, 지도 여백에 꼼꼼히 기록된 해류의 흐름, 그리고 조선 수로학자들의 이름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조선의 해류 관측 기술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지도에는 조선 수로학자들이 사용한 특별한 관측 도구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나무로 만든 특수한 부표를 띄워 해류의 속도를 측정하고 물의 맛을 보며 염도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죠. 교수님은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18세기 당시 유럽에서도 사용하지 않던 과학적인 해류 관측법이었다고 해요. 조선의 수로학자들은 이미 그 시절에 조수간만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셨죠. 지도 한쪽에는 프로이센 상인들이 조선의 기술에 감탄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의 해류 지도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평가도 있었어요. 심지어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지도보다 더 정확했다는 기록도 발견됐죠.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프로이센 상인들은 조선의 수로학자들과 비밀리에 기술을 교환했다는 증거도 있었어요. 특히 한양에서 온 수로학자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죠. 교수님은 단순한 수로학자가 아니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조선 왕실이 비밀리에 파견한 해양과학자였을 것이라고 해요. 그의 관측 기록들은 당시 유럽 최고의 항해술과 맞먹는 수준이었다고 하셨죠.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발견이 한국 해양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증거라고 하셨어요. 조선이 해양 강국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자료라는 거죠. 특히 조선 수로학자들이 사용한 해류 관측법은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달의 위치에 따른 조수 변화를 계산하는 수식까지 있었다고 해요. 이는 당시 유럽에서도 몰랐던 혁신적인 방법이었죠. 이 지도를 증거로 독도 분쟁을 비롯해 일본의 수많은 주장들이 거짓이 될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도가 어떻게 우리 박물관으로 오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박민우 교수님은 평소와 다른 심각한 표정으로 제 연구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지도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박물관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방문객들이 급증했다는 거죠. 교수님은 이 지도가 단순한 역사적 자료를 넘어선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물론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뒤집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보안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웬 동양인 남성이 박물관 열람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신청 사유는 18세기 해양 무역 연구였죠. 하필 우리가 발견한 지도와 비슷한 시기의 자료를 찾는다는 게 수상했습니다. 그 후로 박물관은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낯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은 언제나 노트북을 들고 있었고 무언가를 열심히 기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박물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죠. 겉으로는 독서를 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시선은 늘 보안실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박민우 교수님은 이런 상황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지도가 공개되면 동북아 해양 영토 문제에 큰 파장이 있을 거라는 거죠. 특히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이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철저한 보안 대책을 세웠어요. 지도 보관실의 출입 기록을 매시간 점검하고 CCTV도 추가로 설치했죠. 심지어 UV 카메라까지 도입해서 야간 감시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방문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중국 문화재연구소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죠. 그들은 지도를 직접 보고 싶다며 집요하게 요청했지만 우리는 단호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작업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비상등이 켜졌죠. 보안팀에 확인해보니 누군가 전기실을 의도적으로 건드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혼란을 노린 것처럼 보였어요. 지도의 가치가 커질수록 우리를 둘러싼 긴장감도 높아져만 갔습니다. 박민우 교수님은 이제 이 지도가 단순한 문서가 아닌 역사적 진실을 담은 증거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도를 지키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하셨죠. 며칠 후 그날은 평소와 다른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토요일 새벽 3시 보안팀으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어요. 연구실에서 침입자가 감지됐다는 거였죠.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에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박물관으로 달려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우리가 그토록 우려하던 일이 결국 일어난 것 같았죠. 박물관에 도착하자 이미 경찰차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실 문은 무참히 부서져 있었어요. 전문가의 소행이라는 게 한눈에 보일 정도로 깔끔하게 제압된 잠금 장치, 방범 시스템도 완벽하게 무력화되어 있었죠. 책상 위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특수 보관함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토록 소중하게 지켜오던 지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도뿐만이 아니었어요. 관련 연구 자료들과 메모까지 모조리 없어졌죠. 보안팀은 즉시 CCTV 영상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2시 반경 검은 정장 차림의 남성이 건물에 침입하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전문가의 움직임이 분명했죠. 카메라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동선도 완벽했습니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던 보안팀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침입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 아래로 보이는 목덜미에 특이한 문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문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 박물관을 방문했던 일본인 연구자의 것이었어요. 당시 그는 호리 켄타로라는 이름으로 방문했지만 알아봤더니 그의 진짜 이름은 모리 켄스케 일본 대외정보원 소속이었습니다. 박민우 교수님은 이 사실을 전해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모리 켄스케는 문화재 밀매 조직과 연계된 인물이라고 하셨죠. 특히 한국과 관련된 역사 자료들을 빼돌리는데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공항과 항구의 모든 출국자 명단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모리는 도난 직후 준비된 차량을 타고 체코 프라하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수사망이 가동됐지만 그의 행방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후 연구실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25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역사적 진실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박민우 교수님은 그래도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도를 도난당했지만 우리가 이미 확보한 증거들이 있다고 하셨죠. 게다가 이런 노골적인 도난 시도야말로 지도의 진정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도난 사건 발생 직후 박물관장님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지도의 도난이 알려지면 박물관의 보안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국제적 신뢰도에도 타격이 있을 거라는 우려였죠. 박민우 교수님은 이 사건이 단순 도난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의심된다며 인터폴에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셨어요. 박물관장님도 동의하셨죠. 그날 오후 인터폴 독일 사무소에서 수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전문 수사관들은 연구실의 모든 흔적을 꼼꼼히 조사했어요. CCTV 영상도 다시 한번 정밀 분석에 들어갔죠. 수사관들이 특히 주목한 것은 도난 전후의 수상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모리 켄스케가 박물관을 방문했던 시점부터 도난까지의 모든 기록을 추적했어요. 그의 동선 출입 기록 심지어 통화 내역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죠. 하지만 언론에는 이 사실을 철저히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박물관장님은 이 사건이 공개되면 지도를 영구히 잃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문화재 도난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 지하 시장으로 깊숙이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인터폴 수사팀은 모리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어요. 프라하에서 그의 흔적이 마지막으로 발견됐지만 그 이후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그의 흔적이 완벽하게 사라져버렸죠. 인터폴은 비밀리에 수사망을 넓혀갔어요. 문화재 밀매 조직의 정보망을 총동원했고 지하 시장의 동향도 예의주시했습니다. 혹시라도 지도가 거래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죠. 박물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보안실에서는 24시간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혹시라도 다른 문화재를 노리고 있을지 모를 범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죠. 박민우 교수님은 매일같이 수사 상황을 확인하셨어요. 교수님은 지도가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하셨죠. 범인들이 이 지도의 가치를 알기에 결국 거래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측하셨습니다. 도난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베를린 공항에 한 남자가 도착했습니다. 인터폴 파견 강우진 경감이었어요. 그는 문화재 도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수사관이었고 특히 아시아권 문화재 도난 사건에서 높은 검거율을 자랑했죠. 강 경감은 공항에서 바로 박물관으로 왔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베를린 경찰의 리사 밀러 수사관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밀러 수사관은 베를린에서 문화재 범죄를 담당하는 베테랑이었죠. 두 사람은 즉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강 경감은 동양 문화재 전문가답게 지도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했고 밀러 수사관은 유럽 암시장의 정보망을 총동원했어요. 마치 퍼즐을 맞추듯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수사를 시작했죠. 어느 날 밤 강 경감이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모리켄스케가 프라하에서 사라진 것이 수상하다며 체코의 문화재 암시장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프라하는 문화재 밀거래의 중심지로 악명이 높았죠. 밀러 수사관은 프라하의 정보원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입수했습니다. 일주일 후 프라하 교외의 한 저택에서 비밀 경매가 열린다는 거였어요. 경매 품목 중에 18세기 독일 고지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였죠. 수사팀은 즉시 비밀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강 경감은 아시아 골동품 수집가로 위장하기로 했고 밀러 수사관은 그의 유럽 에이전트 역할을 맡았어요. 저는 지도의 진위 여부를 가려낼 전문가로 동행하게 됐죠. 경매 전날 밤 우리는 프라하로 향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고풍스러운 저택은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문화재들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었죠. 강 경감은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는 중국어와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아시아 골동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뽐냈어요. 다른 수집가들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죠. 마침내 우리의 지도가 경매대에 올랐습니다. 거리가 워낙 멀어 가짜 지도일 거라는 생각도 들었죠. 만약 가품이라면 어찌나 정밀하게 복제했는지 누렇게 변색된 양피지의 질감, 독일 상인이 남긴 메모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밀러 수사관이 보낸 은밀한 신호를 받자마자 체코 특수부대가 경매장에 진입했습니다. 미리 잠복해 있던 인터폴 요원들과 함께 완벽한 작전을 수행했어요. 수십 명의 불법 문화재 거래상이 한순간에 검거됐죠. 하지만 정작 모리켄스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지도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프라하 작전 이후 수사팀은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경매장에서 압수한 노트북에서 프랑크푸르트 암시장과 관련된 이메일들이 발견된 거예요. 강 경감은 즉시 프랑크푸르트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금융가 뒤편에는 문화재 밀거래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어요. 밀러 수사관의 정보망을 통해 이 조직이 유럽 전역의 문화재 밀매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수사가 깊어질수록 모리켄스케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보원이 아니었어요. 10년 전 일본 고미술품 도난 사건부터 시작해 아시아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빼돌리는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2015년 한국의 고지도 도난 사건과의 연관성이었습니다. 당시 국립박물관에서 사라진 조선시대 해도와 관련해 모리의 이름이 언급됐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수사는 중단됐었죠. 밀러 수사관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모리는 완벽한 위조 신분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 연구원 호리 켄타로는 물론 중국계 미국인 사업가로도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의 정체는 마치 안개처럼 잡히지 않았죠. 프랑크푸르트의 한 창고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모리가 거래한 문화재들의 사진과 가격이 기록된 장부였어요. 그 중에는 우리의 지도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프로이센 해군 문서들도 있었습니다. 강 경감은 이 장부를 보고 직감적으로 느낀 게 있다고 했어요. 모리의 조직이 단순히 돈을 위해 문화재를 노리는 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였죠. 특히 동아시아의 해양 관련 자료들만 집중적으로 노렸다는 점이 수상했습니다. 수사팀은 모리의 과거 행적을 더 파고들었어요. 그는 일본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고 해군 정보장교 출신이었습니다. 문화재 도난은 그의 본업이 아닌 특수 임무였던 거죠. 그런데 프랑크푸르트 암시장 조직원 신문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모리는 항상 거래 직전에 사라졌고 물건은 제3자를 통해 인계됐다고 합니다. 마치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슈프레강 인근의 한 폐창고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는 정보였어요. 강우진 경감은 즉시 특수팀을 소집했고 우리는 한밤중에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창고 주변은 깊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어요.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우리는 숨죽인 채 잠복했죠. 자정이 조금 지났을 무렵 검은색 밴이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바로 모리 켄스케였어요. 강 경감의 신호와 함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특수팀이 창고를 포위하는 순간 모리는 우리를 알아챘어요. 그의 손에 들린 원통형 케이스에는 분명 우리의 지도가 들어있었죠. 모리는 놀라운 민첩함으로 창고 뒷문을 통해 달아났습니다. 강 경감이 즉시 뒤를 쫓았고 저와 밀러 수사관도 그 뒤를 따랐어요. 어둠 속에서 벌어진 추격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추격은 슈프레강 두구로 이어졌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강변의 가로등이 우리의 추격전을 비췄어요. 모리는 계속해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우리의 추격을 따돌리려 했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강변의 좁은 다리에 몰린 모리는 잠시 망설이다 케이스를 강물에 던지려 했어요. 그 순간 강 경감이 놀라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마치 훈련된 특수요원처럼 강 경감은 모리의 팔을 정확히 제압했어요. 케이스는 공중에서 멈췄고 밀러 수사관이 재빨리 낚아챘습니다. 모리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죠. 숨가쁜 몸싸움 끝에 모리는 결국 체포됐습니다. 케이스를 열어보니 그토록 찾던 우리의 지도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다행히 도난 과정에서 훼손된 부분도 없었죠. 강 경감은 모리를 신문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작전이 단순한 문화재 도난이 아닌 국가 차원의 역사 왜곡 시도였다는 거예요. 지도에 담긴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모리 켄스케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전격적으로 개입해 그의 신병 인도를 요구한 거예요. 외교관 신분으로 위장해 특수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죠. 박물관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서 박민우 교수님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어요. 일본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서서 범죄를 옹호할 수 있냐는 거였죠. 그런 와중에 일본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측은 지도가 조선의 로비로 만들어진 위작이라고 주장했고 중국은 이 논쟁에 끼어들어 자국의 영향력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문화재 도난 사건이 국제 외교 문제로 비화된 거죠. 문제가 커지자 독일 역사지리학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일리 바이어 회장이 직접 비공식 조사팀을 꾸렸어요. 지도의 제작 연대와 진위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거였죠. 그들은 매일같이 연구실에서 자외선 조사와 안료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UV 분석 결과 지도의 안료와 종이는 확실히 18세기 독일에서 제작된 것이었고 프로이센 왕실의 공식 인장도 진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발표는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유럽의 주요 언론들이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특히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박민우 교수님은 이 기회에 한국과 독일 문화재 보호 협약을 제안하셨어요. 양국의 문화재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역사 자료를 공동 연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일 측도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일본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모리의 석방을 위해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했어요. 심지어 독일과의 경제 협력 관계까지 거론하며 압박을 가했죠. 하지만 수사팀은 강경했고 더욱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어요. 그 결과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나 할 수 있었죠. 수사팀이 그의 노트북을 분석하던 중 암호화된 폴더 하나를 발견했어요. 강우진 경감은 즉시 전문가를 불러 해독을 시도했죠. 암호 해독에는 꼬박 사흘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발견된 내용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모리는 수년간
프로이센 왕실의 비밀 문서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던 거죠. 문서고는 포츠담 외곽의 한 폐교회 지하에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을 피해 프로이센 왕실의 문서들이 이곳으로 옮겨졌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그 존재가 잊혀졌죠. 박민우 교수님은 즉시 현장 조사를 제안하셨습니다. 독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비밀리에 탐사가 시작됐어요. 오래된 교회의 지하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쇠로 된 문을 발견했어요. 녹슨 자물쇠를 제거하고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년 된 문서들이 나무 상자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1760년대 해양 무역 관련 문서들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프로이센 상인들이 조선의 수로학자들과 교류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도의 제작 배경을 설명해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더욱 놀라운 건 문서들 사이에서 발견된 일기장이었습니다. 프로이센의 한 상인이 남긴 기록에는 조선의 해류 관측 기술에 대한 경탄이 가득했어요. 모리의 노트북에는 이 문서고를 없애려던 계획도 담겨 있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시도였다는 게 명백해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죠. 발견된 문서들은 즉시 베를린 국립도서관으로 이송됐습니다. 보존 처리를 거쳐 하나하나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250년 전의 비밀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거죠. 이 발견은 우리의 지도가 위조품이라던 일본 측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프로이센 왕실의 공식 문서들이 모든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박민우 교수님은 이번 발견으로 일본의 부속 도서 중 일부가 한국 땅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폐교회 지하 문서고에서의 발견은 계속해서 새로운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오래된 가죽 장정의 문서철 사이에서 1760년 조선 사신단의 프로이센 방문 기록이 발견된 거예요. 공식 역사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았던 놀라운 사실이었죠. 기록에 따르면 조선의 수로학자들이 비밀리에 프로이센을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외교 사절단으로 위장해 해류 관측 기술을 교환했어요. 특히 이 항례를 필두로 한 조선의 수로학자들은 프로이센 학자들과 수개월간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더욱 귀중한 발견은 지도 제작자가 남긴 항해일지였어요. 프리드리히라는 상선 선장의 기록이었는데 조선의 해류 관측 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었죠. 그는 조선 수로학자들의 해류 예측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프리드리히의 일지는 마치 소설처럼 흥미진진했어요. 조선 수로학자들이 키가 작고 왜소해서 무시했는데 정말 지혜롭다고 얘기했죠. 그들은 엄청난 손기술과 영특한 두뇌를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프로이센 왕립과학원의 보고서도 발견됐습니다. 학자들은 조선의 해류 관측 기술이 유럽보다 최소 50년은 앞서 있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한반도 주변 해류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는 기술은 경이롭다고 극찬했죠. 보고서에는 조선의 해류 지도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정교한 필체로 그려진 해류의 흐름, 자연 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하는 뛰어난 안목이 돋보였어요. 프로이센 학자들은 이 지도를 보고 자신들의 항해 기술을 전면 수정했다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조선 수로학자들의 관측 도구에 대한 상세한 스케치였습니다. 당시 유럽 학자들이 조선 사람에게 배우고 싶어서 시키는 건 무엇이든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스스로 배우겠다고 자처하거나 한국에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했죠. 이 모든 기록들은 18세기 조선의 과학기술이 세계적 수준이었음을 입증하고 있었어요. 유럽의 해양 강국들도 인정한 조선의 해류 관측 기술, 그것은 분명 우리가 몰랐던 자랑스러운 역사였죠. 박민우 교수님은 이 발견으로 동북아 판세가 바뀌고 일본의 위상이 크게 떨어질 거라셨어요. 잊혀졌던 역사적 진실이 250년 만에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거죠. 이제 우리는 이 귀중한 자료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문서는 디지털화 작업을 거쳐 보존을 하고 있었고 작업이 끝나면 특별 전시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려고 했죠. 우선 가장 빠른 학회에 이 사건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발표 당일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 강당은 전 세계에서 모인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국제학술회의 마지막 날 우리의 연구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박민우 교수님은 무대에 오르시기 전 긴장된 표정으로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셨죠. 예상대로 발표는 놀라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로이센 문서고에서 발견된 새로운 증거들이 공개되자 강당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조선 수로학자들의 뛰어난 해류 관측 기술에 대한 프로이센 학자들의 극찬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죠. 회의가 끝난 직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신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어요. 독일 측이 먼저 제안했고 유럽의 여러 학자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18세기 동서양 해양 문화 교류의 증거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 거죠. 바로 다음 주에는 CNN과 BBC의 인터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한국의 위상이 더욱 기대되네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사연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